네. 네, 저는 오늘 발제를 맡은 호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 상담학과 이성곤 교수라고 하고요. 여기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광주 지회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오늘 발제 제목은 생명을 지키는 희망 그리고 소속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처음 이렇게 광주에 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에게 조금 충격적으로 그 당시에 다가왔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완도 일가족 그 실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왔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조유나라는 그 학생 초등학생이었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 화면으로 나오는데 그게 눈에 들어왔고 왜 그런가 하냐면 제 큰딸하고 나이 차이가 뭐 한두 살 차이 나는 그런 아이였는데 또 저희 동네에서 그 났던 그런 실종 사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조금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종 신고 8일 만에 조윤아 양 일가족이 이제 전남 완도 인근 바닷가에서 차량과 함께 발견됐다. 그렇게 이제 기사가 발표가 되었었고 또 엄마 아빠가 이렇게 CCTV로 숙소에서 아이가 뭐 실신했는지 잠이 들었는지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 이렇게 CCTV로 딱 찍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건의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보니까 경찰이 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우울증에 의한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의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녀를 가진 아버지로서의 심정이었는데 살아갈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오죽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그런 이제 온정적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낳은 자녀라도 자녀의 생명은 자녀의 것인데 독립된 생명을 부모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말해서 이게 동반 자살이 아니라 자녀를 살해한 후에 자살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생각들이 이제 나중에는 좀 후자로 저는 좀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부모에게 자녀를 죽일 권리라는 것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대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조윤아 양 가족과 같은 자녀를 살해한 후에 이런 극단 선택을 하는 부모가 매년 이제 통계로 보면 20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13년에서 2020년 자살 전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한 부모가 모두 1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자살의 그냥 하나의 형태라는 거죠. 하나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자살 유형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고 자살률이 최고 수준에 있는 것이 안타까운 지금 현실이죠. 그러면 이 자살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조금 볼 것인가 라는 부분을 조금 기술을 했었는데요. 이제 자살하면은 많은 사람이 한 번쯤 떠올리게 되는 실체가 있는 단어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살은 그냥 개인적인 문제다 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2022년에 이제 자살 예방 백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국의 연령 표준화 자살률 같은 경우에 보니까 24.6명으로 높은 자살률을 보였고요. 이게 이제 보면은 OECD 국가에 있어서는 2.2배
2.2배에 해당되는 거였고 법의학자인 그 유성호라는 학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가 부검을 하면서 느낀 거는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통계치보다 잡히지 않은 통계치가 훨씬 많을 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날이 따뜻해지는 3월이나 4월에 강어기에서 시신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 시신들이 자살의 통계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유서 같은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및 불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살 통계로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자살은 낙인 효과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거를 자살로 오픈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숨기는 분위기까지 생각하면은 실제 자살자 수가 통계치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는데 자살을 개인의 경제적 요인 또 정신적 요인 등의 특별한 사연으로 그렇게 축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술한 것에 있어서는 이제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사회 환경적 구조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한 자살로 인한 심리 사회적 피해 및 사회 경제적 비용이 지금도 뭐 크게 증가하고 있고 예산도 뭐 거기에 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자살공화국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구조적 문제이고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는 거죠. 이 이제 자살의 문제를 사회화 시켰던 대표적인 학자가 에밀 디르켐이라는 학자인데 이 디르켐 같은 경우는 자살이 사회가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타나는 소외나 혼돈 상태의 아노미 현상 등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회적 질병을 반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가치나 도덕적 규범이 상실된 혼동된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게 자살이라는 거죠. 이 디르켐의 자살 이론 중에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이제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조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사회적 통합은 사람이 얼마나 그 사회에 통합되어지느냐라는 것이고 사회적 조정은 사회 규범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이나 또 야망이나 본능을 그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얼마나 조절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회의 병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에밀 디르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살의 종류를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자신만을 위해서 죽는 이기적 자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이타적 자살, 그리고 사회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노미성의 자살,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 나타나는 운명론적 자살, 뭐 이런 식으로 자살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동참해 예방하고 치유해야 할 세대 통합과 사회 통합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극단적 선택이 결코 최후의 탈출구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국가 정책적인 노력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자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탈출구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자살의 원인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조금 나눌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무감각적인 학습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문제의 그냥 해결책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속감의 부재, 또 소통의 부재를 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는 사고. 이 세 가지가 크게 이제 자살의 원인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무감각적인 학습이나 소속감의 부재나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는 이 의식은 자살 원인으로 그래도 뭐 저희가 한 번쯤은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 건데, 제가 이제 이 자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연구하면서 책을 읽다가 새롭게 알았던 것은 치명적인 자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거를 듣고 저는 좀 놀랬거든요.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토마스 조이너라는 사람인데, 그 책이 이제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자해를 가할 수 있는 습득된 능력, 이것은 이제 단시간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연습된 치명적인 자해 능력이 자살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연습을 통해서 자살에 익숙해지고 그 연습들을 통해서 또 자살에 익숙해진다라는 그런 이제 설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의 자살의 시도는 다음 자살의 시도의 예고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 시도자가 자살 능력, 자살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시도하면서 이렇게 자살 역량을 늘려나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많은 경우 자살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그렇게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문제 해결의 유일한 탈출구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살이 고통을 덜어내기는커녕 실제적으로 보면은 더 크고 많은 고통을 주변에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이고요. 또 사람들이 거기까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자살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죽음은 삶과의 결별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마무리이면서 삶의 연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에도 더 큰 고통,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남겨진 사람에게 있어서도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가 조금 다뤘던 게 왜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가 라는 부분인데요. 일일 평균 자살자 수가 이제 36.1명으로 나타나고요. 남자가 여자보다 2.2배 높고요. 그리고 80세 이상으로 가면은 8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62.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살률의 증가율을 보니까 10대에서 그 증가율은 높게 나타났고요. 이제 그 증가율에 있어서 높은 지역으로 보니까 전남에서 그 증가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은 게 아니라 자살의 증가율이 높은 게 이제 전남권이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한국 노인 자살률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OECD로 비교했을 때에는 4배 정도 높아요.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그리고 2020년에 경찰청 변사자 통계에 따른 동기별 자살 현황을 봤을 때 기타 미상을 제외하면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많아요. 4,90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제생활, 그 다음이 육체적 질병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의 몇 가지 특징을 보자면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에 국가 경제 부침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이코노사이드라고 하는데, 이코노미와 또 스위사이드의 합성어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1997년 또 2002년, 2008년 이제 외환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자살률이 수직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IMF 시기 때 자살률이 올라갔었고, 그때 이혼율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요인과 깊은 이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이 자살률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삶의 위기가 자살의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 경제적인 거, 신체적인 질환 이런 것들이 다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을 하고요. 세 번째로 보자면 사회 구조와 문화적 여건과 관련된 특징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낮은 사회 통합 수준, 에밀리 durkheim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사회 통합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사회의 소속감이나 이런 것들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이제 자살과 연계되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호작용과 지지 체계가 얕을 때, 그럴 때에도 자살의 위험성이 많이 노출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 자살에 대한 미디어에 있어서 선정적인 보도나 또 그것을 미화시키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역의 특수성인데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원인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공업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특히 이제 중장년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이 많고, 숙박업소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스 중독을 수단으로 하는 자살이 빈번하기도 하고요. 또 구조조정 등과 같은 산업 지역의 자살률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기도 하고,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지역 가운데에서 원주민들의 자살률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조금 재언을 하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교통사고나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K 방역을 통해서 국가가 그 이슈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썼을 때 교통사고의 증가율이 줄어들고, 또 방역에 있어서도 상당히 효과를 봤던 것처럼 자살에 있어서도 국가가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예산적인 부분들이든지 인적인 부분들이든지 조금 투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처음 언급을 하면서요. 무엇보다도 자살의 문제가 미시적이거나 이제 협의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거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78페이지에 보면요. 첫 번째로는 자살 위기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민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자살 위기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전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국가적인 기관에서 이것들을 감당하는데, 시민 참여형의 자살 예방 활동을 통해서 시민 운동으로 이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 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하나 또 언급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자살의 촉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부분입니다. 농촌에서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 보관함을 설치했더니 그 자살률이 떨어졌던 것처럼 이제 그 자살 촉발 위험 요인, 예를 들자면 뭐 번개탄 판매 행태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대교에 난간 하나만 설치되어 있어도 자살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살 보도를 함에 있어서도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자살 문제에 대한 전문성의 향상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통계적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질적으로 자살률을 떨어뜨리는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다섯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살 예방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다 컨트롤하거나 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민간과 또 공공이 같이 연계하는 시스템을 조금 더 촘촘히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한 거고요. 이제 그 79페이지 이제 하반 부분에 보면은 저는 이제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이제 디아코니아적으로 자살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정책과 사회복지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교회가 자살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자살자의 선택과 책임으로만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것을 언급하면서 라이프 오프에서 하고 있는 생명 보듬 주간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내려는 것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살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자살 예방 교육의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자살과 관련되어져 있는 직접적인 상담 또는 자살 생존자를 위한 돌봄 사역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자살 유가족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이 교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이런 그 자살 유가족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을 음으로 양으로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모색들을 좀 해야 되겠다. 상담이나 자조 모임이나 유가족을 위한 예배 등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교회가 해나가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막연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하나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나가면서 부분을 읽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8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잡지 뉴요커가 금문교에서 투신 자살을 시도했다가 다행히 구출되어 살아나온 사람들을 인터뷰했을 때 뛰어내리고 처음 떠오른 생각은 나는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자살 시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자살 시도자들은 죽음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생각해서 시도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죽음의 순간에 삶의 간절함을 찾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세상에 진정으로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법입니다. 자살은 삶을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 고통을 끝내고 싶은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인 인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할 때 자살이란 탈출구를 찾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석한 과거와 현재가 고통의 연속이고 미래의 삶도 희망적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하는 겁니다. 토마스 조이너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짐이 된다는 느낌, 치명적인 자해 습득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소속감이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삶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무언가인데 그것이 희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남이 아프면 내가 아픈 그렇게 개인의 삶은 타인의 삶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은 이 연결고리인 소속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이시고 복음의 궁극적 메시지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며 생명을 보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함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소속감을 주는 안전지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적인 복지를 넘어서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어야 할 복지는 삶의 이유로서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현재의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현실의 위기는 극복되고 희망의 미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성경적 복음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디아코니아 실천은 사랑 없는 복지, 형식적인 복지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주어야 하는 진정성 있는 섬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 담기지 않은 나눔은 세상의 복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방관자로서 있기보다 자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안타까운 죽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살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그들과 더불어 살며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우리의 섬김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